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정래 작가님의 능소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능소화의 꽃말은 명예, 그리움, 기다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어느 날 우리 집 뒷방에 새들게 되는 음전한 기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능소화 김정래. 엄마, 뒷방에 기생이 이사 온다고야? 고모가 놀라서 물었다. 아, 글씨, 생기기는 유곽에 나댕기는 시악씨같이 안 생기고 음전해 보여서 방 주겠다고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같은 가정집에 기생이라니 참말로 괜찮은지 어쩐지. 할머니는 선뜻 사글세 방 계약을 해놓고는 여자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우리 여자 형제들 때문이었다. 한창 호기심 많은 손녀딸들, 그 중에서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취하는 학생이나 신혼부부를 들이면 좋잖우. 기생이라면 얼굴이 이쁘겠네. 고모는 우리 집 뒷방으로 이사들 여자가 기생이라는 사실에 마땅치 않은 듯 땡감 씹은 얼굴이었다가 이내 잔뜩 호기심이 동하는지 할머니에게 그 기생의 용모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고모의 외모는 얼굴이 긴 말상에다 들창 코에 성격도 괄괄하여 도무지 여성스러운 데가 없다. 화장을 아니어서 그런가 천하일색 이 안기비는 아니여. 얼굴이 뽀얀하고 이목구비가 오목조목하게 생겼어. 여성스럽게 말소리도 조용조용하고. 하는 말이 기상이란 직업이 떳떳한 직업은 아니지만 팔자 사납고 박복한 여자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께 아주머니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오 이러는 뒤 할 말이 없더란께. 할머니는 변명하듯 말했다. 뒷방은 작은 고모네 살림이 보관되어 있었다. 철도청에 다니는 작은 고모부가 지난해 남원으로 정근되어 가면서 임시 살 새방을 얻은 탓에 당장 필요한 살림 집기만 가져가고 나머지 덩치 큰 가구며 가재도구는 친정인 우리 집에 맡겨놓았었다. 그렇게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던 작은 고모네 장롱이며 반다지, 경대 등등이 얼마 전에 실려 나갔다. 그곳에 집장만을 한 것이다. 작은 고모네 가재도구가 나가고 드디어 빈방이 생기자 나는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비로소 제대로 된 내 방이 생기는구나. 덩치 큰 책상에 낡은 철 침대가 자리를 차지하여 겨우 사람 혼자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좁아터진 골방 신세를 면하게 해준 작은 고모에게 달려가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신경이었다. 그러나 내 기대와는 달리 세를 들인 것이다. 할머니가 하시는 일에 우리 가족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 맹목적으로 효자인 아들과 결단코 자기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집살이 고달픈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인 나. 집안 대소사에 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가슴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울근불근 하였으나 할머니에게 말대꾸조차 되지 않았다. 만약 할머니에게 이 일은 할머니 맘대로 어쩌고 하며 이 일을 달거나 대거리를 했다가는 우선 할머니의 긴 담뱃대가 날아와 내 머리통을 후려칠 것이고 퇴근하여 귀가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 일 한 짜리 하나 얻어 쓰지 못하게 할 것이었다. 우리 집의 훈육 방법 첫 번째 조항은 할머니 앞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때리지 않는다. 아무리 제 자식의 훈육이라도 부모가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은 불효이다 하여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일단 아버지의 메타작이 보류되었다가 할머니가 출타를 하신 날에 사건 사고 기록장을 뒤져서 일일이 잘잘못을 지적하여 나무라며 메타작을 시작하는 것이다. 형제들은 키대로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매를 맞으면서도 일절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할머니의 잔소리와
아들과 딸을 지나치게 가려 편애하는 할머니가 싫었지만 할머니가 어디 가실까봐 내심 전전긍긍하였다. 나는 13살 이성에 눈이 뜨기 시작했다. 내 마음 중심에 들어앉은 남자아이는 세준이다. 세준이와 나는 반이 다르지만 특할 시간 같은 미술반에 들었다. 세준의 아버지는 의사이다.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의 지정병원이어서 나는 세준 아버지 김준기 원장님을 잘 알고 있다. 배가 약간 나오고 하얀 얼굴에 검은 테 안경을 썼다. 세준이도 아빠를 닮아 얼굴이 하얗다.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을 잘 그려서 벌써 여러 차례 전국 미술대회에서 상을 탔다. 의사집 외동아들에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하여 모든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세준이는 어찌된 셈인지 계집애처럼 수줍음이 많다. 여자아이들이 곁에만 다가서도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런데도 세준이는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는 오직 세준이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림에는 소질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미술반에 들었다. 특할 시간 미술반에서 야외로 사생을 나가거나 교실에서 정물화를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그 애를 곁눈질로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그 안타까움이 참으로 감미롭고 좋았다. 겉으로는 세준에게 공연히 야, 애 누구 초록색이 없는데 조금만 줄래? 하고 그 애의 물감에서 무조건 초록색 물감을 듬뿍 덜어오거나 나는 밑그림을 못 그리는데 밑그림만 좀 그려줘 하고 턱없는 부탁으로 그 애를 난감하게 만들지만 그것도 다 내 관심의 표현이었다. 세준은 거절하는 법 없이 내 부탁을 순순히 다 들어주었다. 속으로는 미안하고 다른 여자애들처럼 다정하고 곰살궂게 대하고 싶었지만 내 행동은 어찌된 셈인지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되어졌다. 한 번은 우리 반 연희가 세준이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자 내 눈에서 불꽃이 일었다. 득달같이 달려가 세준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김세준, 너 연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났던데 너희 둘 연애하냐? 연희는 셀쭉해졌고 세준은 금방 얼굴색이 변한 채 누가 그래? 아니야를 연발하며 울상이 되었다.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든지. 그 무렵 내 생애 첫 연애 편지를 받았다. 상대가 세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낸 애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중등부 남학생이었다. 사랑은 이렇게 엇갈리기 마련인 모양이었다. 대문간에 떨어져 있는 연애 편지는 당사자가 아닌 큰 고모의 눈에 띄었다. 큰 고모는 그것을 빌미로 처음엔 나에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지지배가 벌써부터 연애질이냐고 네 상내가 안 봐도 알조다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모욕을 주고는 다음엔 어머니를 향해 신우이의 소애를 표면화했다. 이런 잡상 맞아라. 다 큰 지지배를 성이 마냥 풀어놓아 먹이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부터 사내를 알아서 연애질이란께. 딸 자식 가정교육은 엄마 몫인디 성은 무대뽀로 그냥 내번져 둘 것인겨? 참말로 걱정스럽구먼 하고 여지없이 어머니 심장을 정확히 조준하여 비난의 독화살을 쏘았다. 물론 어머니는 아무 대꾸 없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신우이와 드자비를 해야 하는 큰 싸움이 나기 때문이다. 어머니 고모에 대한 저항은 곧 나에게 대신 퍼부어졌다. 야, 필주야. 엄마는 부엌으로 나를 불러놓고서 우선 두 주먹으로 당신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사정없이 펑펑 친다. 이놈의 가시네야. 너 시방 고모가 하는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너 땜시 이 엄마 내 명대로 못 살고 죽을 것이다.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로 행동 조심혀. 천당길 안내한다는 예배당이 어떻게 머심의 지집에 연애시키는 연애당이랴. 너 당장 예배당에 다니지 마라. 시방 네 나이가 몇 살이여?
나이 17살만 됐어도 연애질이다 뭐다 하면 그런갑다 하겠는데 지지배야 시방 몇 살이여? 이제 겨우 10살 먹은 풋내도 안 가신 년이 연애질을 하면 더 커져서는 이제 겨우 10살 먹은 풋내도 안 가신 년이 연애질을 하면 더 커서는 뭐가 될 것이요? 술집 작부로 났을 것이요? 사당패로 났을 것이요? 반은 고모에게 들으라는 전시용이요. 반은 엄마로서 설마 하는 의구심과 염려로 나를 훈계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나는 진력이 났다. 차라리 쌀입이나 총채로 어디든 세게 한 대 맞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다. 엄마가 내 행실 문제로 할머니와 고모에게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에 덤이 되기는 싫다. 사랑하는 필주야. 오메 쬐까는 것들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랴. 아 지지배가 실실 꼬리를 치고 다닌께 머슴애들이 들러붙지 뭐여. 편지 내용을 독파한 고모는 희희낙낙하여 소리내어 읽는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미친놈 편지지를 위해서 이 난리를 피우게 하는 거야?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며 소리를 빽 질렀다. 큰고모 내가 연애편지 쓰라고 해서 온 거야? 아니잖아. 뜯어서 내용을 보지 않았으면 연애편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남의 편지를 아무리 고모지만 고모가 나한테 온 편지를 함부로 뜯어본 것은 실례야.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신이라고. 내 입에서는 언제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인지 사신이라는 한문 문자가 튀어나왔다. 뜻밖의 내 행동에 놀란 고모는 나를 세게 밀쳐내며 엄니 하고 할머니를 불렀다. 나도 지지 않고 할머니에게 청혼하였다. 할머니, 아무리 딸이지만 고모가 남의 편지를 함부로 뜯어본 것은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아이고 시방 이것들이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당치 않은 언사여. 둘 다 저리 안 가? 이것으로 큰 고모와 나의 항전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났다. 그 후로 고모의 압제는 더욱 심해졌고 내 반항도 비례하게 되자 항용 그 피해자는 어머니였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손수 뒷방을 새로 도배했다. 싸구려지만 연분홍 벽지로 도배한 뒷방은 화사하게 밝고 깨끗했다. 새신랑 새각시 신혼방 만들었네. 큰 고모는 입을 비죽이며 샘을 냈고 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값비싼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느껴지고 서글펐다. 빨리 커서 이 지긋지긋한 집을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다. 여자가 이사 왔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는 날이었다. 학교에서는 방학 숙제만 제출하고 공부 시간이 끝났다. 나는 학교에서도 줄곧 뒷방에 새로 이사드는 여자를 생각했다. 어떻게 생긴 여자일까? 어쩌다 요리집 기생이 되었을까? 요리집 기생은 노래하고 춤추고 술 따르는 일만 하는 걸까? 그런 일이라면 왜 기생을 손가락질하며 업신여길까?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 역 주위엔 요정이 여러 개 있다. 아버지가 요정에서 갖가지 요리가 상다리 휘게 차려진 술상을 방 윗목에 놓고서 마작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오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애비한테 우산을 갖다 주라는 할머니의 명을 받고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자 아버지는 퇴근하여 다른 곳에 있었다. 회사 사원을 줄레줄레 따라간 옥류각. 한옥의 소술 대문에 옥호가 붙어 있고 대문 밖까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환이 옥류각 문간에 서 있는 와이셔츠 차림의 보이에게 청과장 딸내미가 우산 갖고 왔네 하고 내 손에서 지 우산을 받아 옥류각 보이에게 주었다. 아버지 회사 사환이 돌아가고 옥류각 보이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나는 그대로 대문간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보이가 혹 가지고 나올지 모를 지전 한 장을 나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매번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심부름 값으로 지전 한 장을 보이에게 주어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그
그 행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대문 안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며 위장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비바람에 실려 날아왔다. 나는 군침을 삼켰다. 그리고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서 집안을 기웃거렸다. 대문에서 제일 가까운 방문이 열려 있어 방 안의 광경이 들여다 보였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마작판의 남자들 틈에 끼어 앉아 웃기도 하고 담뱃불을 붙여주며 다정하게 어깨를 끌어안았다. 나는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무섭게 뛰놀았다. 남의 남자와 얼굴을 비비는 상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별난 세계를 보았다. 그것이 말로만 듣던 요정과 기생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였다. 그 광경은 뇌리에 깊이 박혀 쉬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 집으로 오는 여자가 기생이라는 말에 다시금 그날의 광경이 떠올랐다. 여자는 연분홍 유똥치마 자락을 팔꿈치에 살짝 올려 붙이고 짙은 바다색 덧저고리에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통째 한 마리의 여우는 그녀의 목을 휘감고서 살아있는 것처럼 눈을 번득이는 것 같았다. 진꾼이 니어커의 시커운 이삿짐이라야 알루미늄 괴짝에 조그만 부엌 찬장과 경대에 밥그릇이며 접시들 그리고 크고 작은 몇 개의 양은 냄비뿐이었다. 노을한 양은 냄비는 새로 산 것인지 뚜껑마다 동그란 하얀 종이에 푸른색 학이 그려진 선악표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다. 여자의 단출한 이삿짐에 고모는 의아해하였다. 에게 뭔 살림이 이렇대야? 예, 방을 얻어 살림 나기는 처음이에요. 여자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다. 나는 고모 곁에 바짝 붙어서서 방안도 기웃거리고 여자의 얼굴도 흘끔흘끔 곁눈질하였다. 나이는 몇 살일까? 욕 모르는 나이가 얼핏 짐작되지 않았다. 새댁이라고 해야 하나? 고모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고 물었다. 해숙이라고 해요. 그냥 이름 부르세요. 나보다는 훨씬 아래인 것 같은데. 저도 나이 많이 먹었어요. 하륙의 나이 25이면 늑다리 소리 듣는걸요. 그런데 30이나 되었으니 하륙의 생활도 졸업해야 할 나이예요. 기생질도 심하이 해야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자는 할머니의 표현대로 응전했다. 말씨도 행동도 다소곳하여 여염집 여자하고 다르지 않았다. 여자는 이사 선물로 할머니가 좋아하는 생과자 한 상자를 가져왔다. 할머니는 그 답례로 해숙을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해숙이 색시 고향은 어디유? 강원도예요. 강원도라면 38선이 있는 곳이 아닌가? 예, 저희 고향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38선이 있어요. 부모님은 전쟁 때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기방으로 풀렸구먼. 그래, 시집은 갔소? 예. 남편은 어쩌고?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자의 호적 조사를 하였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녁 잘 먹었어요. 해숙은 저녁을 먹은 것이 아니라 호적 조사를 당하는 곤욕을 치르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2월의 햇살은 따스하였으나 바람은 여전히 차고 매웠다. 텃밭은 작년 가을에 심어놓은 마늘이 송곳 같은 싹을 땅 위로 내밀고 있는 두어두렁을 제외하고는 김장배추를 뽑아낸 그대로 여기저기 배추뿌리와 성장이 시원찮아 방치해 둔 배추가 잎이 누렇게 시든 채 널려 있다. 이따금 검은 구름이 햇살을 가리고 어두워지면서 쥐눈깨비거나 쌀랑눈이 한 소끔 퍼붓고는 다시 맑아지는 일기가 불순한 봄날이었다.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은 늘 할머니 치마폭에 감싸여 관리되고 있고 남동생 밑으로 3살, 2살 터울의 새 여동생들은
너무 나이가 어려 말상대가 되지 않았다. 심심해서 만화를 탐독하였다. 김종래의 엄마 찾아 산만리, 도망자, 박기당의 저승필이, 눈물의 절벽 등 만화라면 순정 만화. 괴기 만화 가리지 않고 아주 푹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몰랐었다. 수없이 만화를 독파하다 보니 자연 만화 애독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만화의 주인공을 모사하기에 이르렀고 모사한 그림을 친구들에게 팔았다. 그림값은 도화지였다. 내 그림 실력을 인정하여 친구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을 그려달라고 그림값으로 도화지를 여러 장씩 미리 안겨주고는 하였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을 모사하기에 골몰하던 내가 왜 실제 인물을 그려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집 뒷방 여자를 그렸다. 할머니는 그녀의 인상에 대한 촌평을 음전하다고 했는데 너무 착해 보이고 마음이 여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할머니의 눈에 착하다는 느낌은 여성적인 의미의 음전하다는 말로 집약되었던 것 같다. 해숙은 이사와서 보름쯤 지나자 우리 집 분위기를 대충 알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며느리인 우리 어머니에게 대단한 연민과 동정을 금치 못하였다. 5 아이를 낳고 또 임신 중이어서 배가 나날이 불러가는 어머니를 같은 여자로서 가슴 아파하였다. 직접 돈을 버는 그녀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 나르기 때문에 그녀의 방엔 과자며 과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유롭게 어머니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일 수 없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해숙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질색하였고 큰 고모는 늘 눈을 번뜩이며 두 사람이 자기 모녀 모르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잠시 잠깐도 놓치지 않고 탐색의 눈으로 주시했다. 해숙은 남산만한 배를 앞세우고 10식구 새끼밥에 빨래에 식성이 까다로운 할머니를 위해 수시로 방아를 찍고 맷돌을 갈아 녹두죽, 팥죽, 콩죽을 끓여대는 어머니 처지가 가엾고 안타까워서 시어머니가 아시면 야단 맞는다고 달아나는 어머니를 기어이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먹을 것들을 권했다. 아이고, 그렇게 고된 시집을 어떻게 살아요? 다 발자지요? 신우가 좀 도와주면 덜 힘들 텐데. 새댁은 우리 어머님이나 신우 듣는 데서 입도 벙긋 말아요. 나 혼자 참을 인자를 입에 꼭 물고서 참는 것으로 집안이 편안하면 됐지. 곁에서 공연한 입놀림으로 평지풍파 일으키면 내 신세만 더 고달파요. 해숙은 어머니에게 요정에서 가져왔거나 자기가 먹으려고 사온 과일이며 과자를 은밀히 불러들여 먹이고 오며 가며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게 얻은 과자를 어머니는 먹지 않고 빈 장독 안에 감추어 두었다가 나와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실제로 뒷방의 여자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점심때까지 잠을 자는 여자의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화장을 곱게 하고 한복을 입고서 요정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설 무렵이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출연으로 해숙의 생활이 변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남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하는 남자를 대문간까지 배웅하는 것이 아침의 일과가 되면서 자연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우리와 자주 대면하게 되었다. 해숙에게 남자가 드나들고부터 큰 고모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이고 얼마나 갈랐고 기둥 서방인지 봉인지 하륙의 계집 행실이 어딜 가겠어? 사내가 기생년한테 잡혔으면 얼마 못 가 단물 쏙 빨려서 풀 먹이고 난 풀자루 꼴이 되어 사내가 떨어져 나갈 테지. 계집질하는 사내놈 종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생겼구먼. 야야,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주서방 단속이나 잘하고 술 좀 덜 먹고 다니라고 해라. 할머니는 고모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해숙을 두둔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뒷방 스약씨는 착하기만 해서 돈푼이나마 제대로 뜯어낼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이왕지사 그 길로 나섰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늙음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할머니의 예감, 해숙의 불안한 앞날에 대한 어른의 직감이 적중했다. 해숙의 남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 본가가 있었다. 직장 때문에 화숙을 하고 있다가 거래처에서 대접하느라고 데려간 요리집에서 해숙을 만났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사이상 최씨이라고 불렀다. 그는 토요일엔 본가에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일요일 오후면 돌아왔다. 해숙은 토요일에도 요정에 출근했으나 이따금 일찍 귀가하는 날이면 할머니 방에서 한참씩 놀다 갔다. 내가 알고 있는 해숙의 이야기는 할머니와 그녀가 도란도란 나누는 말들을 기동량한 것이다. 서방님이 생활비랑 색시 용돈 넉넉히 주겠지? 인자 한미천 챙겨줄 남정네가 생겼은께 요리집에 안 나가도 되잖여. 선뜻 대꾸가 없던 해숙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신랑은 돈이 없어요. 10남매 장남이어서 동생들 학비며 농사자금을 혼자 벌어 대주고 있어요. 그 사람 직업이 공무원인데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는 하숙비도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제가 살림 차리자고 했어요. 사람이 착하고 다정해요.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도 그립고. 그럼 찬물이라도 떠놓고 식은 올리고 살아. 본가에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는걸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남자가 집에 와 있는 날이면 해숙은 필주 어머니를 부르고 음식 만드는 법을 물으려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 부엌으로 종종 걸음을 치기 일쑤였다. 필주 어머니, 전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특별한 음식이라곤 먹어본 일이 없어서 좋은 음식 재료가 있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머리도 나쁘고 된장국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음식 맛있게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해숙은 남자에게 대단히 헌신적이었다. 저녁에는 요리집에 출근하면서도 남자가 들어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녁상을 봐놓고 나갔다. 어느 날 해숙이 꾸며놓은 뒷방도 구경하고 그녀가 차린 밥상을 받아보는 행운이 나에게 왔다. 아마 학교 개교 기념일이어서 평일임에도 학교에 가지 않았던 날이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별 할 일도 없고 뒷방 일이 궁금해서 할머니 눈을 피해 슬그머니 뒤란으로 갔다. 마침 남자를 배웅하고 돌아와 있던 해숙이 나를 보자 손짓해 불렀다. 아침 안 먹었지? 그럼 우리 방에서 같이 밥 먹자. 나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뒷방으로 들어갔다. 방 윗목엔 해숙이 이사 올 때 보았던 철제 괴짝과 그 위에 올려놓은 호청이의 눈부신 새 이불과 벽에 둘려 쳐진 횃대의 예쁜 수그림, 안진뱅이 경대가 놓여있는 방안을 나는 유심히 둘러보았다. 방 가운데 밥상이 놓여 있었다. 사기주발에 담긴 밥은 숟가락 자리가 나 있을 뿐 그대로 있고 반찬엔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 아저씨가 밥맛이 없다고 국물만 마시고 나갔어. 해숙은 남자가 먹던 밥을 내려놓고 자기 몫의 밥을 내 앞으로 놓으며 숟가락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쇠고기 묵국에 김치, 갈치자반 구이,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그리고 계란찜이 놓여 있었는데 계란찜이 제대로 익지 않은 반숙 상태였다. 계란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계란만 풀어 밥 위에 쪘더니. 해숙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우리 어머니의 계란찜은 일품이다. 물을 적당량 넣어 계란과 함께 잘 저어 뜸들이는 밥 위에 얹어 쪄낸 연한 두부처럼 부드러운 맛의 계란찜은 아니었지만 대식구 집안에서 받아보기 어려운
오붓하고 정성 어린 밥상을 나는 그날 난생 처음 받아보았다. 그 무렵 우리 가족 중 눈에 띄게 변한 사람은 고모부였다. 늘 밖으로 돌며 술을 많이 마시던 고모부가 갑자기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주 앞뒷마당을 쓸고 부엌 출입이 잦았다. 끼니마다 밥을 할 필요가 없는 탓에 큰 고모는 부엌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따금 방바닥이 차지 않게 공부를 지피는 일이 고작인데 그 일마저 고모부는 자청에서 장작을 날라다 군불도 지피고 그러면서 해숙이 필요한 만큼 장작을 날라다 뒷방 아궁이 곁에 쌓아주고는 했다. 우리 집에서 별식이라도 만들어 먹는 날이면 고모부는 턱짓을 하며 해숙을 불러오라고 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더구나 친척 하나 없는 타향살이의 외로운 사람을 옆에 두고 우리만 먹으면 인정이 아니지 하는 너스레를 떨면서 사양하는 해숙을 기어이 데려다 합석을 시켰다. 그런 날이면 약주나 소주잔이 오고 갔는데 술김에 흥에 겨운 고모부는 유행가 가락을 뽑았다.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이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해숙이 화답하였다. 헤어지면 그리웃고 만나보면 시들하니 몹쓸 건 이내 심사.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록. 엄마 초성이 정말 좋네. 아이고 명카수여 해숙이는. 음치에 가까운 고모는 해숙의 목소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재청이요. 해숙이 노래 한 가락을 덧뽑았다. 백설이가 울고 갈 목청이었다. 가수가 되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싶을 정도로 해숙은 노래를 잘했다. 술김에 불쾌해진 해숙이 말했다. 우리 전축 살 거예요. 전축을? 그게 얼마짜린데 전축을 사? 고모가 믿기지 않는 듯 반문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전축을 사려고 돈을 모아놓았는데 우리 최주사가 자기 아는 사람이 일제 부속을 수입해다 전축을 만들어 팔고 있대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일제 부속을 싸게 사다 전축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최주사 주었어요. 자랑스러운 듯 해숙이 말했다. 추궁기를 돌리던 시절이다. 라디오도 귀중품으로 취급되어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집도 흔치 않던 때 해숙이 전축을 산다는 소리에 우리 식구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다 봤다. 고급 요정이나 도라지 위스키 시험장, 일부 다방에나 설치되어 있는 전축은 값도 비싸지만 돈 주고 사기도 어려워 기물 중 기물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다. 해숙은 요정 일을 그만두었다. 최주사는 계속 나가서 일을 하여 돈을 벌라고 하지만 최주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일을 집에서 기다리게 하고 다른 남자 곁에 앉아 술 따르는 일을 못하겠어요. 해숙은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붉혔다. 우리 집 화단에 한바탕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지고 앵두나무에서 앵두가 붉게 익어갔다. 열 식구 김장김치는 물론 푸성기를 사철 가꾸어 먹는 넓은 텃밭 가운데로 길이 나 있고 텃밭과 집안을 경계로 쳐놓은 야트막한 판자 울타리 앞마당에 제법 넓은 화단을 만들어 놓고 할머니는 열심히 화초를 가꾸었다. 대문 곁에 심겨져 대문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간 능소와 그 옆으로 사철나무, 앵두나무, 석류, 무화과, 비파, 목련 등 화목과 유실수 사이로 목단, 작약, 원추리, 붓꽃 등 난촉과 식물과 국화가 기대로 자리를 찾아 심어져 있고 봄이면 화단가에 꽃씨를 뿌려 여름에서 늦가을까지 채송화, 곽꽃, 봉숭아꽃, 천일홍, 백일홍, 맨드라미가 지천으로 무더기를 이루어 꽃을 피웠다. 채전을 에워싸고 있는 바깥 생울타리 탱자나무는 봄이면 앙증맞은 흰꽃이 엉킨 가시 사이사이에 별처럼 피어나 텃밭이 온통 탱자 꽃향기로 난만하였다.
집 앞 한자 울장인 한 울타리 여주 덩굴이 여름내 줄기를 내려 울타리를 타넘으며 꽃피고 열매를 맺는다. 한여름에 파랗게 주렁주렁 매달렸던 우툴투툴한 돌기로 흉측한 여주가 노랗게 익어 저절로 쩍 갈라지면서 붉은 속살을 드러냈다. 엄니, 저 유자 노랗게 다 익어서 따먹어 본께 속이 빌거놓은 것이 달달하고 맛이 괜찮아요. 큰 고모는 잘 익은 여주에 맛이 들려 익은 여주를 남김없이 따냈다. 남자가 발길을 끄는 것을 맨 먼저 눈치챈 사람은 고모부였다. 사람이 왜 그렇게 순진하고 물러터졌어요? 생활비도 한 푼 안 주는 사내한테 뭘 믿고 어렵게 번 돈을 다 내줘요? 당장 직장으로 찾아가서 그 돈 내놓으라고 해요. 속을 태우고 있는 해숙을 곁에서 보다 못한 고모부가 더 화를 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빈대 같은 놈이 있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냉큼 발라먹고서 그래 입 싹 씻어. 해숙 씨가 정 나서기 못하면 같이 가서 해숙 씨는 그냥 서 있기만 해요. 말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런 순 사기꾼 자식을. 그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직장으로 찾아가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최 주사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사람이 그렇게 순진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심성으로 어떻게 화류계 생활을 했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입니까? 무사내들한테 희롱당하면서 번 돈을, 피 같은 돈을 알게 먹다니. 이거 순 여자 등쳐먹는 사기꾼이잖아. 해숙씨, 그런 놈은 코발에서 직장에서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려야 정신 차립니다. 그 놈은 또 다른 하류계 여자를 꼬여서 하숙비 한 푼 안 드리고 공짜로 밥 먹고 제 욕심 다 차리고서 돈까지 사기치고 달아날 그런 놈이에요. 해숙씨 같은 희생자가 또 있어서야 말이 됩니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해숙씨, 이 마당에 와서 그런 나쁜 놈 편을 들어요? 어디 등쳐먹을 사람이 없어 연약한 여자를. 그것도 술집에서 웃음 팔고 번 눈물 어린 돈을 등쳐먹어. 그런 작자가 무슨 순정이 있다고. 그 사랑을 믿고 살림을 차린 해숙씨가 헛똑똑이지. 전축을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해숙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챙겨들고 달아난 남자를 향해 고모부는 울분을 터뜨렸다. 그럴 리 없다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숙은 남자를 기다렸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해숙은 돈보다 그 남자에게 무슨 병고가 생기지 않았는지 그 점만을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남자의 직장으로 찾아갔을 땐 최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고 없었다. 혹시 몸이 아프거나 그의 집안에 무슨 나쁜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이한테 아무 일 없다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이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에요. 마음이 떠난 사람을 쫓아가서 귀찮게 하는 것은 서로가 괴로운 일이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생각만 하고 싶어요. 해숙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직하게 말했다. 여름이 왔다. 해숙은 다시 요리집에 나갔다. 그러나 요리집 장사가 정 같지 않았나 보았다. 그녀는 요정이 나갔다 금방 돌아오는 일이 자주 있었다. 아니,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공쳤어요. 해숙은 소리 없이 웃어 보이며 뒤란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깊은 수심이 가득하고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다. 대문간이 기대어 대문 지붕으로 줄기를 뻗치고 있는 능소화가 피기 시작하였다. 어머, 금등화가 피었네. 금등화요? 아닌데, 능소화예요. 내가 꽃 이름을 정정해 주었다. 우리 고향에선 저 꽃을 금등화라고 해. 꽃이 활짝 피면 마치 금으로 만든 등에 불을 켜놓은 것 같다고 붙인 이름이래. 우리 집에서 가까운 절집에
금등화가 여러 구로 오래 묵어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덤불을 이루거든. 나는 절집만 금등화를 심는 줄 알았는데 일반 집에서도 심네. 대문역 그늘에 내놓은 평상에 해숙이 걸터 앉았다. 해숙은 고향집을 그리는 것일까. 신기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깔때기 모양의 살구색 능수화를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꽃은 예쁜데 비바람이 한 번만 몰아치면 몽땅 떨어지는걸요? 꽃 모가지가 약해요. 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그리고 포도송이처럼 핀 꽃과 꽃송이가 달려있는 능소와 줄기를 잡아당겨 꽃송이 하나를 손톱으로 통 밀어서 떨어뜨렸다. 어머나 가엾게. 해숙은 얼른 땅에 떨어진 능소와 꽃을 주워들었다. 너무나 가엾사하는 해숙의 표정을 보고 나는 일순 큰 잘못을 저지른 느낌이 들었다. 꽃도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아파해. 학교에서 식물도 꺾거나 잘라내면 아파한다는 거 안 배우니? 식물은 신경이 없는데 아픈 것을 어떻게 느껴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럼 이 꽃이 지금 얼마나 아팠는지 금방 알 거야. 해숙은 진지했다. 그러나 나는 웃었다. 아줌마 마음씨가 정말 고운가 봐요. 꽃이 아파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착한 사람은 잘 속는데요. 그래서 고생스럽게 산대요. 남자가 여자한테 사기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니까 저는 커서 그런 악질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남자한테 속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해숙이 웃었다. 해숙이 외출했다가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할머니가 해숙에게 방세를 독촉하는 일이 잦아지고 얼마나 지났을까. 필주야, 나 이사 간다. 여자가 말했다. 어디로요? 아주 먼 데로. 필주는 잘 모르는 곳이야. 휴전선 부근. 최씨 아저씨가 그곳에 있나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먼 데로 가세요? 그냥 몸이 멀리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서. 그 며칠 뒤 해숙은 떠났다. 그 무렵 세준이도 서울로 전학을 갔다. 고모부가 빈 뒷방에 우두커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이고 열분났네. 별꼴이 반쪽이야. 주인 없는 방에 들어가 앉아 뭔 청승이래야. 기생년이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겠으면 따라가. 양구인지 철원인지 따라가지. 아 당장 쫓아가서 살란 말이여. 이놈 저놈 거쳐간 기생년 못 잊어서 상사병난 사나가 시방 창씨가 있는 것이요? 고모가 고함을 질렀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태풍이 몰아닥쳤다. 대문간의 능소화가 가지째 꺾이고 꽃송이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바닥에 지천으로 깔렸다. 주황색 꽃등이 널려 있는 대문간에서 나는 서울로 전학 간 세준을 생각했다. 미술반에서 같이 그림을 그릴 때 너를 좋아한다고 말할 것을. 쓸데없이 세준을 괴롭혔다는 후회가 엄습했다. 나도 서울로 가고 싶다. 그리하여 세준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다. 바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쓸쓸해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태풍이 지나자 곧 장마가 시작되었고 고모부는 방 안에 누워서 전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고모부는 정말 병이 났다. 말수도 줄고 무슨 일에나 심드렁한 채 삶의 의욕을 잃은 듯 보였다. 밥도 먹지 않고 술도 일절 마시지 않았다. 나는 고모부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사랑은 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